안녕하세요. 번제품과 29번째 영상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선불교의 그 6대 조사 해능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밝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밝다고 하는 거와 깨끗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생들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거, 본래 면목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밝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밝다고 하는 것은 환하게 빛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빛나는 광명 상태라고 하는 거죠. 광명, 빛으로 빛나는 광명 상태, 광명이라는 것이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함, 그러니까 맑고 순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맑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청정한 상태라고. 그래서 이 순수한 상태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순결하다 또는 무죄, 죄가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번뇌망상에 업이 없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생의 마음은 본래 환하게 빛나는 광명 상태이면서 그리고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본래성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부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은 바로 그 부처가 된다. 그 순간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의 개송에서 보면은 그 거울에 있는 먼지와 티끌을 털고 닦아낸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청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지 본래 그 밝음이라고 하는 거와는 큰 그 관련성이 없는 개송이 돼 버렸다고 하는 거죠. 반쪽의 개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념을 계속 탐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의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 상태라고, 거울과 같다, 깨끗한 거울과 같다 이렇게 할 때 이 거울의 이치를 좀 더 명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화두를 가져다가 지금 보완적인 강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화두는 그 아주 유명한 화두죠.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화두냐면은 어, 유리병 속에 에, 이렇게 어린 새를 놓단 말이에요. 어린 새를 넣어서 먹이를 줘서 키웠는데 이제 이 새를 꺼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리병 밖으로 꺼낸다. 그래서 유리병 속에 있는 새를, 이게 다 자란 새를 유리병 밖으로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런 거는, 다 자란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 화두 굉장히 유명한 화두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유리병 속의 다자란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놀아줄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 방에 그 만다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소설책이 있었는데 이 소설책을 그래서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이 심심하니까 이 책을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제가. 당시에는 국민학생이라고 그랬죠. 이게 만다라라는 책이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화가 돼가지고 영화화 검색을 해보니까 1981년에 영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다라 그림 영상이 있는데 저는 뭐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다라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인가 요런 요때 되면은 아주 그 자주 방영을 해줬던 그런 영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이 만다라 소설책에서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죠.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는 스승이 제자에게 화두를 던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풀어봐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만다라에 나오는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는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 화두는 여기에서 처음 만다라 소설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제는 남전보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전보원이라고 있는데 이 남전보원이 748년에서 834년 사이에 그 어, 우리 조사선 계통에서 어, 활동했던 분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상당히 제가 얼마 전에 남전천하라고 해서 남전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가지고 화두로 구성해낸 그 내용이 뭐 성철 스님이 쓰신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그 책 안에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남전보원이지. 그래서 남전보원이 이분이 마조도일의 제자였다는 거죠. 마조도일. 그래서 마조 그 선사 얘기는 우리가 같이 몇 개 봤잖아요. 화두를. 그래서 마조도일의 그 제자였는데 그 남전보원이 어렸을 때 마조도일 그러니까 남전보원이 삼위승일 때 그러니까 어린 어, 어, 스님이었을 때 마조도일로부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스승 밑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요. 요번에 이제는 남전이과 관련돼서 몇 가지 또 재밌는 그 화두들이 있는데 요 화두가 이제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유리병수 속에 갇힌 새라는 화두죠. 이게 유리병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화두 많이 들어봤으니까 생각들을 좀 나름대로 다들 생각을 해보신. 뭐 내용을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오쇼 라지닛이라고 그런 양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해석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관념적인 해석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오슈 라즈니시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별로 높게 평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라즈니시, 뭐 크리시다무르티, 뭐 파라만사 요가난다, 뭐 마리시, 뭐 이런 인도 계통의 그 수행자들이 서양권의 히피 문화가 연결돼 가지고 영향을 엄청나게 줬죠. 라즈니시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빠져든 것 같아요, 당시에. 자, 그 얘기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그 남전 스님이 자기의 그 지인 중에 당나라 때 유명한 선사 남전이 자기 지인 중에서 육궁이라는 대부, 그러니까 그 대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육궁이라는 사람을, 아,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가까이, 그러니까 육궁이 제자격이죠. 그러니까 남전이 그 스승격이고, 그 육궁은 이름이고 대부는 정이품 벼슬아치 관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궁 대부가 남전산에 소재한 지양 땅의 행정 책임자인 태수 신분으로 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주 남전선사를 찾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스님이 문제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남전 스님이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오. 그러니까 남전이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이렇게 육궁을 쳐다보니까 육궁이 그러지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수수께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어떤 농부가 병 속에 거위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근데 그 거위가 아주 그 새끼 거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라고 하지 않고 거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위를 넣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병 속에다 키우고 있었는데, 거위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느덧 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몸집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스님이라면 병 속에 든 이 거위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저기 여기 그 만약에 육궁대부는 병 속에 든 이 거위를 어떻게 꺼내겠냐. 여기 이제 글을 잘못 쓰셨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이 양반이 글을 잘못 써놨어요. 육궁대부에게 육궁대부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 병 속에 이 거위가 다자란 거위를 병 속에 든 이 다자란 거위를 어떻게 꺼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단지 꺼낼 때 병을 깨거나 거위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조건이 있다. 그게 병을 깨거나 거위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궁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 화두에 대해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육궁이 이제는 말을 마치자 이제는 화두에 이제 골몰한다. 그래 그거를 풀어보려고 골몰한다 그래. 그런데 남전이 그렇게 막 골몰을 하고 있을 때 남전이 대부! 그러니까 육궁이 갑자기 그 대부! 이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렇게 대답했다. 예? 반사적으로 예? 하고 대답하니까 남전이 빙그레 웃으면서 벌써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화두를. 자, 그럼 병 속에 새가 어렸을 때 있는데
거기서 계속 자라게 했어요. 거의로 돼 있죠, 여기서는. 그런데 그게 병을 깨서도 안 되고 새에게 해를 줘서도 안 돼. 그거를 어떻게 꺼낼 거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남전이 그 육궁대부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지. 그러니까 남전 그 육궁대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골몰하게 그럼 어떻게 꺼내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 이거 어떻게 꺼내지? 고민들을 골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화두 참구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 참구를 이렇게 골몰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쫙 집중이 되잖아요. 이렇게 집중이 됐을 때 온 정신이 그 하나의 그 지점으로 온 정신이 집중되고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 응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앉아가지고 좌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화두라고 하는 특성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던지면 그걸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한 지점으로 모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 생각으로만 모든 그 순간 몰려 있는 거지. 그렇겠죠. 그랬을 때 갑자기 대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대부 하니까 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나왔다는 거지. 반사적으로 예 할 때 남자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해서 벌써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다고요? 예 하는 순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화두의 기능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구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응념을 시켜가지고 모든 다른 생각을 다 엉겨 그 하나로 한 지점으로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순간적으로 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탁 들어와. 탁 대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충격이 들어오는. 그럴 때 그 한 지점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마음이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요? 마음이 깨지잖아. 마음이 깨지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마음이 죽어버리잖아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 새를 생각하는 병 속의 새를 꺼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죽어버리잖아.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 모든 게 무로 공으로 확 돌아간단 말이야. 생각이 단 한 생각 어떤 생각도 안 들잖아. 순간 예 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지는 순간 그 0.000000001초 사이에 마음이 탁 바뀌는 그 순간 죽었다 다시 살아나 죽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리병 속에 있는 새를 생각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죽고 지금 예 하면서 남자를 바라볼 때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야? 마음이 죽었다가 마음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때 찰나공이 작동을 한다. 찰나공. 그 순간 찰나에 공성이 발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찰나공이 공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그 공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그 공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 순간 찰나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맛을 봤다. 그러니까 그 일미를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 이렇게 찰나공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찰나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웜홀로 들어갔다가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이 찰나야.
그래서 웜홀에 잠깐 찰나에 머물게 되는데 웜홀 그 평면에 그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이게 찰나고 그래서 벌써 나왔어. 이렇게 남들이 빙그레 웃으며 말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불교의 수행 방법이 어떻다는 건 이제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그 한순간 마음을 바꾸는 한순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때 한 마음이 죽고 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생길 때 그 사이에 죽고 사는 그 순간에 공성이 발동하고 공성의 무자성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육궁대부가 체험을 했지만 자기가 그 체험이라는 걸 모르고 체험한 거지. 육궁대부는 남조는 아니까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에 막 몰두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확 생기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변곡점, 그러니까 변화가 변곡점으로 마음의 변화가 변곡점처럼 어떤 선형적으로 시간이 있어가지고 A의 그 인과를 받아서 A의 원인을 봐서 B라는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이것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 인과는 상관이 없는 그 공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변곡점에서 그걸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현상 속에서 체험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깨달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행이 깊으신 분들은 그 찰나 그 순간을 잡아서 공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 잡으면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찰나 순간적으로 지나칠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화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마음을 그 집중시키기 위해서 화두라는 걸 제안을 하고 화두에 창구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깨는 그 상태가 왔을 때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그 공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걸 알아차리는 상태가 바로 그리고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공을 열어가지고 더 넓은 범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공성 속에 안주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화두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화두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집중하게끔 만드는 화두여야지 화두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화두를 줬을 어떤 뭐 화두가 1700개 공안이라고 해서 화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스승이라는 사람이 제자한테 너 이 화두 붙들고 해봐라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전혀 뭐 그 흥미가 안 땡겨. 그럼 그건 화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참고할 마음도 안 일어나면 그냥 억지로 하는 화두는 화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심전력으로 자연스럽게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참고하게끔 만드는 각자의 화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에 맞는 화두가 있다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은 각 사람에게 맞는 화두가 있다. 가령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여자가 그 사랑이 풍부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뭐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해픈 여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남자에게도 베풀고 저 남자에도 이 남자에도 베푸는 경우는
그렇게 해프게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는 이 여자에게는 뭐가 화두가 되겠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 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 내가 지금 뭐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많은 남자들을 저기 사랑을 했지만은 그것은 내가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남자를 찾아가지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가 갈급한 존재로 내가 사랑에 매달리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지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의 본질을 알고 사랑을 한 건 아니다라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만약 그 여자가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 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남자한테서 찾지 말고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에 배고파 가지고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남자에게서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가 없이도 스스로 충족되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를 스스로 묻기 시작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이제 그 여자의 화두가 되는 거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그 물음은 그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신이 어,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퍼스널리티. 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 T 성격이다 이 성격이다 하면서 뭐 요즘에 뭐 MBTI라고 해가지고 성격 구분을 하는 게 그 성격이 퍼스널리티에 따라 가지고 16개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니어그램 같은 이런데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그 성격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각자 관심 분야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관심 분야에 맞는 화두가 딱 장착이 잘 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인연이 되는 화두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도 이제는 지금은 유리병 속에 갇힌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것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화두가 된 거죠. 그럼 화두가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화두에 수수께끼니까 많은 사람이 화두를 느가 된다고 하는 건 유명한 화두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화두가 괜히 화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왜 어떤 화두가 왜 인간들 마음속에 깊이 와닿냐면은 인간의 그 마음의 원형하고 맞는 화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유리병 속에 갇힌 새에 대한 원형이 그 개념이 인간의 마음의 원형하고 매칭이 잘 되는 화두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관심이 갖는 게 아니고 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화두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시하는 1700개 공안들은 그와 같은 인간의 마음의 원형하고 맞닿는 그런 화두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유리병 속에 갇힌 새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화두로서 이런 어떤 도노를 일으키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그렇게 알아차림을 일으키게끔 흥미를 유발시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원형 우리 안에서의 어떤 메커니즘과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바로 그 마음의 원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의 원형. 왜 이 화두가 사람들에게 그 흥미를 느끼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대로부터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이나 종교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얘기되는 게 상징과 비유 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이렇게 화두로 구성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리병 속에 갇힌 새는 어떠한 원형을 설명을 한 걸까요? 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화두의
그 특성과 그 이제 선불교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유리병 속에 갇힌 새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유리병 속에 갇힌 새라는 개념을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없었으면은 이거의 화두가 관심,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선언적으로 있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리병 속에 갇힌 새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 보병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병기. 보배로운 병에 어떤 기운이 있다, 그런 얘기, 기운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병기가 어떤 보병기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보배로운 병 속에 있는 기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병기라고 하는 그 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병기는 여기가 보병기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지, 여기. 이렇게 보병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보병기예요. 실제로 병이 있다는, 제 말씀은 실제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병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병이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라고 하는 개념의 병은 병이 실제로 있어서 그 화두가 나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병을 가리켜서 보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에도 뭐가 있어? 12황도에서도 보병궁 자리가 있죠. 보병궁 자리. 그렇죠. 물병 자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물병 자리를 보병궁 자리라고 그래. 보병궁. 보병궁. 그 예를 물병 자리. 우리가 이제는 그걸 물병 자리를 보병궁이라고 하는 거. 보병궁. 이와 같이 어떤 보병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병이다, 그런 얘기. 근데 그 병은 어딨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제가 얘기하기를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면은 이쪽 웜홀에서 화이트홀까지 여기가 보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겠죠. 이렇게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제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그랬으니까 웜홀에서 화이트홀까지가 보병이란 말이에요. 보병. 그런데 보병인데 이 안에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궁울령부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궁할 때 궁은 용뱀을 뜻하고, 용뱀, 그 다음에 을은 봉황을 뜻한다. 새와 봉황을 뜻한다. 새를 뜻한다. 봉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 차크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은 용뱀의 세계고 요 위쪽은 봉황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 항상 그 새 날개를 그려놨잖아요. 새 날개. 그러니까 이 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새는 어떤 새냐? 이 새는 원래 알로 있었던 새란 말이야. 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알이 뭐예요? 요거란 얘기지, 요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병 속에 알이 있어. 알이 있었는데, 에? 알이 있었는데, 요 알 속에서 이 알 속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에 새집에 알이 있어가지고 알을 깨고 나와서 여기서 이 부모가 주는 먹이를 먹고 지금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 속에 이게 가둬놨는데 그게 이제 먹이를 줘서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입구 쪽은 뭐예요? 요게 입구, 요 병의 입구 쪽이 바로 화이트홀이 되는 거죠. 화이트홀. 나가는 구멍이니까 화이트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새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가. 그래서 요 새가 여기서 알을 깨고 나와서 새 집에서 먹이를 먹고 자라가지고 요 밖으로 나가는 화이트홀이 자궁 우리가 보면 경도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오르는 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적으로 우리가 이 상태, 요 상태까지 오면은 당연히 그럼 이 병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비어 있는 것은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에서 웜홀과 화이트홀이 비어 있는 부분이고 이 병에 있어. 그럼 나머지 요 병은 뭐예요? 유리체라는 거 아닙니까? 유리.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병을 뭘로 만든가? 유리병이라고 해요. 유리병. 유리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병은 글라스잖아요. 글라스 또는 이걸 뭐냐면 크리스탈, 글라스와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자, 우리가 유리병을 만들 때 유리와 크리스탈을 가지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탈. 그러니까 뭐 자수정도 그렇고 석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병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웜홀과 화이트홀 상태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크리스탈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빈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빈몸이 되면 이 사람이 크리스탈 빈몸이 되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이 사람은 크리스탈 빈몸이야. 그럼 요 안에 요게 새가 여기서 알이 됐다가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갇힌 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갇혀서 못 나오는 거는 요거에 이렇게 갇혀서 못 나오는 거고 요 위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은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업의 카르마의 그 그물망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이렇게 유리병 속의 새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 그 중생이 우리가 부처를 포태를 해가지고 부처를 자식으로 해가지고 부처를 우리 몸에서 생성을 시켜서 만들어낼 때 우리 인간 중생의 몸도 그 물질적인 변화,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해서 유리 광화체가 된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한 겁니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안에 그러니까 광화체 안에 요 그 새가 있는 거니까 지금 궁을루에서 을이 새란 말이에요. 새가 있는 거니까 요 새가 날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자란 새를 꺼내는 거. 그러니까 유리병 속에 다 자란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봉황체를 만들어내는데 알을 깨가지고 요 존재가 알을 깨고 날아오르게 되는데 요게 부처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지금
남존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이 화두 자체 안에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에 대한 사유와 궁을 메커니즘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남존본은 우리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를 화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 거라자. 화두로 한 거는 아니지. 원래 이 화두라는 건 나중에 이제 화두로 이것을 수용을 한 것일 뿐이지만은 남존보아는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유리병 속에 있는 새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크리스탈 궁을 영부 이거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서 궁을 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궁을 영부 빈몸 활성화 하고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존보는 결국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 과정, 궁을 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그대로 한 거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가리킨가 안 가리킨가? 가리킨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느냐에 대한 것까지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집중되는 하나의 마음을 깨버림으로써 그 공이 열리고 그 공이 열리는 찰나공을 들어간 상태 알아차려서 찰나공이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깨우침을 얻게 된다고 하는 본래 면목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 남존본이라는 분이 지금 요런 이야기를 가지고 딱 자기 지금 이 지금 육궁대부에게 이 메커니즘을 저처럼 이렇게 그냥 수천 개의 아니 수천 개는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영상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요. 요 딱 하나의 이야기 가지고 불교의 선불교의 이치까지 다 포괄해서 한 번에 그냥 때려박아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궁대부가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이거를 육궁대부가 대부 이렇게 보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육궁대부는 알았을까요? 몰라. 벌써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육궁대부는 뭐라는 이 남존본이 뭘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궁대부가 그러니까 만약 육궁대부가 남존본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알았다면은 육궁대부는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 나름대로 이 유리병 속에 있는 새를 꺼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화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걸 제가 좀 보기도 했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의 10분의 1도 제대로 근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불교를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아직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최고의 그 레벨에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석가모니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가 된 분이셨나요?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불교를 창시하신 분인데 석가모니 부처도 이거 득도를 했으면은 그래 똑같은 과정일 거 아니에요.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를 되신 분인가요? 그때 그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석가모니도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맞아요. 석가모니 불도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게 맞아요. 그럼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화엄경을 보세요. 저는 뭐라 그러? 화엄경을 보세요. 화엄경. 화엄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많이 보주를 얻어야 영원한 강명으로 빛나고 청정한 거울을 얻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 석가모니가 득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가 어떻게 득도했다고 나와 있냐면 가야성의 남쪽에 고행림에서 6년간 고행을 합니다. 보통 이 고행림을 시타림이라고 해서 우리로 보면 묘지 있잖아요. 묘지에 이제는 그 해골들이 막 뒹굴고 그러는 데가 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6년 동안 고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선정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런 방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일어서서 이제는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니까 양치기 소녀가 우유죽을 대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유죽을 얻어먹었잖아요. 이것도 양치기 소녀가 우유죽을 준 것도 그냥 준 게 아니고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석가모니가 양치기 소녀한테 우유죽을 얻어 먹었을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석가모니가 진짜 양치기 소녀에게 우유죽을 얻어 먹었을까요? 근데 왜 양치기 소녀에게 우유죽을 얻어 먹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이런 거라는 이게 상징과 비유 이런 것도 다 화두야. 왜 석가모니는 왜 양치기 소녀에게 우유죽을 얻어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화두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화두란 말이야. 양치기 소녀에게 왜 우유죽을 얻어 먹었을까요? 제가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양치기 소녀에게 왜 우유죽을 얻어먹었어요? 어떻게 우유죽을 얻어먹었어요? 우유죽을 얻어먹는 이치가 뭡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필발라수라는 곳에 가가지고 금강자에서 득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이제 지키는 그 신들이 이 필발라수는 역대 모든 부처들이 여기 와서 득도를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옛날에 저 수십억 년 전에도 부처가 있어서 그 부처도 여 와서 득도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지. 그 화엄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건 다 뭐야? 사실 다 상징이라는 거야, 상징. 근데 늘 그 위치에서 했어, 다 부처도. 근데 금강자에 들어서 그 선정에 들어서 무상정등정각을 이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발라수가 바로 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발라수를 가리켜서 보리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름은 뭐예요? 보리수의 실제 이름은 필발라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엄경에 따르면은 보리수의 실제 이름은 보리수가 아니고 필발라수가 보리수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 왜 필발라수라고 했을까요? 뭐 이런 거지. 자,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그냥 모든 걸 의문으로 품고 생각해 보면 다 화두입니다. 화두가 아닌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필발라수라고 하는 보리수는 제가 이걸 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필발라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금강으로 몸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이 나무는 이 필발라수 보리수는 몸통이 그 우리가 금강석으로 돼 있다네. 금강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그런 개념도 되지만은 여기서 사실 다이아몬드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냐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그 바즈라라고 하는 게 금강이거든요. 그게 원래 금강의 본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즈라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데 같은 형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까지 설명을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은 되어 있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유리라는 얘기 나오죠. 글라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무의 가지가지 하나가 이 줄기들이 다 뭐야? 줄기들이 가지 줄기들이 다 뭐냐면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야?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가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미묘한 보석들로 가지를 이루었다. 가지를 이룬다. 꽃이 된다. 그리고 청정한 마니보주로 열매가 돼서 취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그늘을 들여온 것이 마치 구름과 같다. 만이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서 광명을 머금고 찬란한 불꽃을 내뿜었다. 만이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광명을 머금고 찬란한 불꽃을 내뿜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얘기할 때 마음은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광명이 있고 그리고 본래 청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리가 깨끗해 안 깨끗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는 엄청 깨끗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와 같은 상태를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그런데 그 크리스탈이 안에서 빛을 머금고 있다. 이게 찬란한 불꽃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은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물질적인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됐을 때는 밝고 깨끗한 거울로 드러내게 되는데 그 밝고 깨끗한 거울은 바로 크리스탈 빈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 거울이 크리스탈 빈몸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광명을 품고 있고 밝고 광명이고 그리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해.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그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진흙으로 막 그냥 더러운데 이것은 깨끗한 보석들로 다 바뀌어가지고 몸 자체가 크리스탈 빈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상태를 표현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크리스탈 빈몸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먼지를 닦고 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술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먼지를 털고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질적인 과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도 이 안에 있는 나무 자체가 다이아몬드에다가 루비, 사파이어, 유리체들로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찬란한 불꽃을 다 머금고 있으니까 마니보석이 있어가지고 요게 마니보석이란 말이야. 사실은 동그란 보석이란 말이야. 찬란한 불꽃을 내뿜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뭐라 그러게 득도를 했을 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또 화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탈 유리. 그래서 우리가 유리병 속에 새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뭐 이렇게 저기 참구용으로 한 게 아니라 참구를 하라는 거는 그 자체가 원래 인간의 원래 부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구할 수가 있고 흥미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마음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도노 현상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강한 그 집중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원형적인 마음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라는 게 아무거나 화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의문을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원형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화두로 해야지 진정한 화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어야지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원형하고 맞닿아 있는 선엄적 구조와 맞닿아 있을 때 흥미를 끄게 된다라고 하는. 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것이 증도가에서 영가 형각대사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많이 보주라는데 여정 유리함보월 해서 깨끗한 유리병 유리가 그 보배로운 달을 포함하고 있다. 뭐라냐면 다만 근본만을 얻어갈 뿐 격가지는 버려라. 유리병 속 반짝이는 보배의 달과 같다. 여기서 유리병 속에 반짝이는 달, 이 달이 바로 여의주고 마니보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달과 같기 때문에 달이 새가 되면은 어떤 새가 되겠어요? 그 새는 이렇게 백조라든가 하얀 새들 있잖아. 비둘기라든가 이런 뭐 거위라든가, 거위도 하얀 새잖아. 그래서 괜히 거위를 묘사로 한 게 아니고, 왜 거위를 갖다가 남전부원이 왜 거위를 내세웠냐? 거위는 뭐가 있어요? 하얀 새, 하얀 새고, 하얀 새라는 거 하얀 달 같은 하얀 새, 하얗게 빛나는 새, 하얗게 하얀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거위는 날지를 못한다. 닭과 같아. 거위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날지를 못한다는 건 뭐야? 우리 닭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올라서 그냥 앉아 있을 뿐이지 날아서 날아가 버리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새로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위 같은 모습으로 그려놔야지 맞습니다. 거위. 거위가 이렇게 하얗게 생겼잖아요. 그래, 하얀 달처럼 달. 그래서 하얀 달과 같은 새. 그래서 거위인데, 그 나뭇가지에서 지금 뭐냐면은 그 자라가지고 나무에서 날아가질 않고, 그 나무의 그 뭐야 이 새집 속에 그 집 속에 앉아 있는 닭과 같은 모습을 표현해 주더라고. 이 지금 남존보원이라는 선사가, 예? 이거 거위를 비유로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왜 더 좋은 뭐 독수리라든가 뭐 깨꼬리라든가 뭐 다른 새를 안 하고 왜 꼭 거위로 했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거위로 했습니까? 자, 그래서 본래는 유리병 속에 갇힌 새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거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로 보면 흰 닭이죠. 흰 하얀 닭, 하얀 닭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하얀 닭은 뭐냐면 21일 만에 닭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게 이치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남존보는 뭐예요? 거위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두를 이렇게 볼 때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고하는 걸, 이런 걸 참고하는 거예요. 왜 하얀 닭으로 했을까? 뭐 이런 거야. 예? 왜 날지 못하는 새를 했을까? 왜 병 속에 넣었다고 했을까? 그 병은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거야. 이런 거를 계속 참고하면 하나하나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예요? 누군가 답을 준단 말이야. 그 답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답을 준다. 그 답을 한순간에 준단 말이야. 한순간에 깨닫게 된다. 왜 유리병으로 했고 왜 거위로 하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를 한순간에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순간에 모든 이치를 일괄되게 탁 깨닫게 만드는 그런 것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두가 단순히 화두라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저 화두의 기능은 뭐 어떤 집중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개념만 가지고는 화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는 사실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게 알이라고 그랬죠. 이게 알을 깨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알을 깨고 나오니까 이 알이 새알이지, 새알. 이 알인데 하얀 거위알인데 알이 뭐예요? 이 알을 가지고서 마니보주라고 하는 게, 마니보주, 여의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알을 가리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니보주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마니보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마니보주의 세계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태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달은 여기 있는데 태양은 어디로 갔나요? 이제 이런 걸 물어야 돼. 태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원래 밝다고 하는 것은, 밝고 밝은 것은 달은 반사빛이고 태양이 본빛인데, 태양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달의 이치를 하고 태양과 어떤 관계인가를 좀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가 김일부 선생의 그 영동천시물이라는 그 또 하나의 시를 개성, 그 개념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